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1심과 완전히 뒤바뀐 판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전부터 무죄가 될 가능성이 90%가 넘으니까 그 유죄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뭐 내용을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 사실 법리적으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복잡한 사안으로 만든 정치 검찰의 행태를 이번에 이제 판결 선고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주 조목조목 꼬집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갖고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할 만한 거 자체가 없다. 이거는 절대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 오간 발언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을 이루어지게 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란 말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경기도지 사건 때 가지고 했던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가면서 애초에 검찰의 공소제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고 1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그 공소권 남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증언감정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그 이슈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공소기각 사유였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 나갔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본안 판단에 따라서 사실관계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리를 좀 적용하기 위해서 한 어떤 기술적 조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서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변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죠. 자, 후폭풍이라고 할 게 상당히 이제 미풍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헌재는 낭신을 당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이렇게 미뤄가면서 헌재 결정을 지연시켜야 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있다면은 이 항소심 선고를 보면서 뭔가 자신들의 입장, 스탠스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그 법원의 하급심 판결조차도 못한 어떤 그 용기나 결단 뭐 이런 거를 그냥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버린 셈밖에 안 돼서, 헌재는 이제는 뭐 날짜를 언제 잡아서 어떻게 선고하든 굉장히 누추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억지를 쓰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 입지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어거지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국힘은 뭐 재앙을 만난 거죠. 재앙을 만난 거고, 그거를 이제 그 판결 선고가 되자마자 뭐 권성동의 반응, 또 김기현의 반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적고,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다가 거의 많은 걸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헌재의 파면 결정도 엎어버리고, 윤도 뭐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으로 살아나고, 이런 그림들을 꿈을 꾸고 그런 얘기들을 열심히 퍼뜨리고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 이제 근거가 무너져 버린 거라서 상당히 당황할 것 같고, 저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기우제 지내던 게 지들을 위한 비가 안 내리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 이제 당내 분란도 좀 생길 것 같고, 앞으로는 그 윤석열 방어를 위해서 뭐 악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소수이면서 강도는 격렬하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 별반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선은 뭐 사실상 이제 판가름 나고 끝나는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내 소위 비명 주자를 생각했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낙마하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근본적인 그 입지의 논리였거든요.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라서 그냥 좀 밋밋하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독주하는 대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당선 후에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까? 네.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인 6월 26일쯤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6월 초에 치러져서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 그러면 당선 후에 대법원 재판이 진행됩니까? 진행 안 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죠. 그렇죠. 네,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인데 대통령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내치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게 지금 계속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소추를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기존에 있었던 건 당연히 정지되는 게 맞는 거고 대통령 직무가 끝난 다음에 뭐 판단을 받아도 될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최대한 미루거든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첨예한 상황이 생기면. 근데 무죄가 났지 그 다음에 해당 피고인은 대통령이 됐지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핑계 삼기에도 좋죠. 예. 우리는 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진행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신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또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되는 게 상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이 권 대표의 말은 없다고 어차피 봐야겠죠. 그분들은 뭐 예. 법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에만 모든 논리를 꽤 맞추는 사람들이니까 예. 귀담아들 필요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 걸요 아마 두고 보시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대표는 오늘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필 규정, 네. 그 검찰에 대한 일종의 파면 선고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스스로 돌아봐라 이야기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그 언론 발표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이번 선고를 보시면서 검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불안감을 제기할 만큼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냐라는 예. 거를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까지 그냥 현미경을 드러내듯이 검찰의 논리를 다 하나하나 다 박살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깜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국력을 낭비하는 일에 대한 그 재판부의 어떤 준엄한 경고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식적으로, 아니, 대비를 해서 보면은 센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아니, 와이프가 구약을 다 외운다면서. 예.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기 장모가 10원 아픈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거를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압박을 받아서 협박처럼 느꼈다라고 말하는 거를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만약에 법대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기소할 사안인지 답안지를 써내봐라 해서 그걸 기소로 써내면 그건 낙제점을 받아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얼만큼 이 법비들이 준동하고 검찰 조직을,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장난을 쳐왔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드러낸 판결이라 이재명 대표의 뭐 사필 규정이라는 말만으로도 되게 부족하죠. 굉장히 좀 허튼짓 좀 그만해라 이 얘기를 뭐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니까 점잖게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분노해야 될 지점이고 검찰이 뭐 여러 번 권투공에다가 못을 박는데 이 건도 검찰은 절대로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제. 예. 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예. 그런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 했어요. 그 판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하는 이유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직책 이름이 헌법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를 경비하라고 저기를 해놨더니 국회의장은 국회를 못 들어가게 막고 그 쿠데타군들을 반란군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니까 본인의 직책이나 직명이 뭔지도 모르는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아주 사소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거를 가려내고 위헌이라는 점을 결정함으로 해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헌법은 위반했지만 뭐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위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좀먹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또 자기 부정에도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한 사람 임명 안 한 게 문제라고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놓고, 그것도 전원일치로 예.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헌법 위반인 거는 맞는데 뭐 그냥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저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는 어떤 그 면허장을, 허가장을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예, 예. 그러면 자기 위상을 자기가 자기 팔을 떼서 주면서 이거 알아서 붙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말을 한 건데, 얼마나 무책임하고 눈치 보기식 행태인지 이걸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걸 임명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준거에서 윤석열이 한 행위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염두에 두고 헌재를 망가뜨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써놨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이 한 행태는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빌드업의 내용은 일부 포함된 걸로 봐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위헌이지만 뭐 파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 자체는 국무총리라는 위치도 헌법재판관 못지않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 안에서 움직여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되게 형해화시켜버리는 아주 못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놓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에 예. 그냥 이대로 가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니까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뤄도 된다. 결국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한덕수 씨는 최대한 그렇게 해석하고 그 상황을 활용하려고 하겠죠. 아마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가 됐기 때문에 또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오늘부로 좀 생기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가 이거를 임명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 살려주세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헌재가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근데 한덕수 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건 헌재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네. 그 상황에서도 그걸 방치한다라는 거는 딱 떨어지는 위헌이라서 또다시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죄의 범죄를. 최성목도 이미 심각한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는데 한덕수도 그것이 역시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선고 그 사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5가지 파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파면 사유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파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5가지가 위헌,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네. 포고령, 그다음에 국회 활동을 방해했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정치인과 법조인을 불법 체포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제 파면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 네. 헌재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을 어겨서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 낼 가능성 없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 희박하지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좀이라도 있고 입지의 가능성이 있으면 국힘 내부에서 지금 윤석열이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계몽령을 선포한 거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법전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각을 얘기하지 않고 각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각하. 그건 자기들이 봐도 헌법 위반 및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는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절차가 어떠네, 무슨 심판 범위가 달라졌네, 뭐 증거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각하라고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파면 사유가 명백하다는 거는 뭐 국힘 스스로 자인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이번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선고 그 이후에 예. 민주당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알고 보니까 정치적 판단을 한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면감인데 네. 대통령도 파면하고 총리까지 파면을 하면 국정 혼란이 예상되니까 예, 예. 한덕수는 살려주고 이제 추후에 이제 윤석열은 파면할 거 아니냐, 파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하던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해도 됩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뭐 제대로 판단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걸로 자꾸 그 빌드업을 하고 자기들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 하는데, 그게 민주당의 그냥 독자적인 어떤 해석이나 견해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결정문에 그런 식으로 써놨죠. 예. 그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최상목이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도 아니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게 법리적이나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헌재가 뭐 나라를 생각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미루면 안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무책임하고 지금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은 두고두고 앞으로 지적받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위상을 너무 지금 해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때가 있었나요? 최근에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 심각해졌죠.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제가 그때도 8대 0으로 이거는 파면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처럼 헌재가 이렇게 이상한 꼴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렇게 미루고 이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의 헌재는 최소한의 자기의 권위나 양심을 지킬 수 있으려면 이 3월 26일 11시 59분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사실상. 2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하급심 형사판결에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어떻게 지정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 너네들은 항소심 선고 기다리면서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무죄까지 돼버렸으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든 헌재가 어떻게 앞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정치적 결정을 한 거는 원래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고 이거저거 고려하면서 내가 욕먹지 않고 나만 살 길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딱 그 꼴이 됐다,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항소심을 지켜봐서 결국 정치적 눈치를 봤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각하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가 절차적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이용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최근에 이미선 재판관이 사전 암시를 했다. 예. 근데 거기를 보니까 법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이 아니고 변론 준비 준비기일이죠. 기일에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 둘이가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 윤석열의 대리인단이 그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거는 심판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거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직접 진짜 변론 기일에 들어가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사건의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그 여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재판관들 평의 결과 전원일치로 증거로 채택한다라는 고지를 명백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그거는 쟁점이 한번 정리가 돼버린 거라서 각하 사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그 국회가 어떤 탄핵소추 사유를 들어서 어떻게 제기했는가에 한정돼 가지고 심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보기는 하다 보면은 탄핵소추 사유로 더 인정될 수 있는 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뭐 철회를 하든 말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이거는 그 내용을 놓고 우리가 판단한다. 각하라는 거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절차적 하자를 그러니까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앞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각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각하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거다라는 걸 법률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설명한 내용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도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예. 기각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제 인용만 남았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인용만 남았으니까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온 지경에는 지금 국힘이나 내란 세력들하고 내통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지금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재판관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 그 성조기를 흔들어대면서 했던 얘기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월 26일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평의를 하게 되면은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판결하는 것밖에 안 남으니까 평의 절차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나는 의견을 말 안 하겠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재판관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참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또 평의가 길어지지가 않고 되게 짧게 끝나고 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쟁점을 가지고 지금 세게 붙어가지고 토론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목리를 부리는 거지. 한둘이.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곧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아닌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의견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그거를 있겠네요. 노리고 이제 그거의 전제는 근데 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다만 벌금 5만 원이라도 나왔으면 그걸 빌붙어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할 여지가 더 많아진 거였는데 예. 그것도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항소심.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일부 헌법재판관에게도 나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또 그 사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국힘과 내란 세력이고 그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만 좀 해라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은 그 정계선 재판관과 그 다음에 김복형 그 재판관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있었죠. 예, 그래서 특히 그 김복형 재판관이 네.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는 정영식, 조한창이고 네. 김복형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궁금했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은 이제 보수, 그래서 결국 캐스팅 보트를 준 거 아니냐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이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김복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상당히 이상한 태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김복형 재판관은 그런 어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극우적 성향으로 볼 때는 1등이 아니에요. 네.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결론을 바꾼다거나 자신의 극우적인 시각에 기초해가지고 뭐 논리와 무관하게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만한 헌법재판관을 순서대로 따지면 1번 정영식, 2번 김영두, 3번 조한창, 4번 김복형이라고 4등에서 4등. 예. 그런데 지난번 한덕수 파면과 관련한 이 본인의 독자적인 소수 의견을 냈잖아요. 냈죠. 예. 근데 그 얘기가 5개 전부 다 나는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시켜야 된다는 거였고, 예. 예. 정계선 재판관은 명시적으로 이거는 헌법을 위반할 굉장히 심각한 책임이 있어서 이 사람 파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이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거지. 내용에 예, 들어가서 예. 볼 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 각하에 섰어야 돼. 김복형 재판관이. 예. 그러니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혹은 바깥 세력과 내통하면서 윤석열 사건을 엎으려고 모종의 일을 꾸미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결정문에다가 쓴 내용을 보면은 좀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인 저거를 따져보려고 그 모양을 갖추려고 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를 파면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자꾸만 각하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각하 입장에 쓴 두 사람조차도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각하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그거를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의 경우에도 각하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 단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의 특징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그 논리나 어떤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그냥 히스테리? 뭐 그런 거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걸 기대한다. 이런 의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조한창 재판관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은 재판이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드러낸 얘기가 너무 많고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 이게 지금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예. 그리고 윤석열 변론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조금 뭐랄까 오락가락할 지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그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이게 자기가 당신이 뭐 그냥 왜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그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그냥 하기에는 그 여인영 쪽이나 그 다음에 조지호 쪽에서 그 홍장원 메모하고 똑같은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나가기가 어려워서 윤석열 파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저의 계속된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잇따라 나와서 맞아요. 하도 어이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니까 거기까지 상상해서 걱정하시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를 따져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미달인데 국립외교원에 이어서 외교부에 채용됐다.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교부와 이게 외교부 장관이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딸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도 이제 일부에서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니냐. 자격 미달 그 논란. 물론 그 아빠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격 미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될 거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기억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심우정이네 애 돌잔치에 갔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꽤 알려져 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 그게 지금 얘 돌잔치에 간 거야. 예. 지금 문제된 이 딸. 얘 이름 민경인데 예. 내가 이름을 밝히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아직 걔네 애니까 그 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냐면 심수봉 씨가 본명이 심민경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름 지었을 때부터 그 심수봉이네 네 딸은 뭐 이러고 있었고 제가 96년생이야. 내가 97년도에 심우정이를 직속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심우정이 딸의 돌잔치에 갔었기 때문에 그게 97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나 이름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아는데 얘네들의 세계에서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의 그 위치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외교부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신민경이를 합격시켰다? 이거는 저들의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무고시에 2부 제도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직 외교관의 자녀는 시험을 다 면제해주고 외국어 능력 이런 것만 체크해가지고 뽑는다 해서 몇 년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딸을 어거지로 이런 거 저런 거 바꿔가지고 또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 외교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서 저는 저 해명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 아니 뭐 그런 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예. 않지만 예. 어차피 정권이 바뀔 거기 바뀌면, 때문에 예. 심은정이가 여러 가지로 본인도 처벌 받아야 되고 지금 딸 문제까지 추가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신민경 씨죠. 그 네. 딸이 이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공수처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네, 향후 절차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공수처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면 뭐 압수수색에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미 지금 공수처는 대검을 향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는 검찰이었죠.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공수처가 그 이미 다 밝혀진 일에 대해서 무슨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증거 목록에서 뭔가를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그런 식의 공수처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는 행동을 해서 공수처를 자극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이 내란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의 관여 내지는 검찰의 범죄 부분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했다는 시도 부분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대선이 진행되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공수처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공수처가 향후 정부에서의 또 어떤 위상을 확보하거나 무슨 그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체 수사 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수처가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수사할 겁니다. 저런 부분. 저는 그래서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떠올랐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오동훈 그 공수처장에 혼쭐을 냈어요. 그렇죠. 바뀌라고. 근데 그 작년 12.3 그 계엄 이후에 오동훈 그 공수처장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는 바뀐 걸로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한테 들이대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에 국힘이 공수처를 어떻게든 그 역할을 축소시키고 망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수처장이 이제 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질의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태도로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가 공수처를 계속 던지면서 망가뜨리려는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의 정부 여당이 그거를 방해하려는 일관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오동훈 처장도 사람인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바보처럼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죠. 정부 여당의 어떤 폭력적인 행태가 그런 거에 반영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슨 뭐 감정적으로 지금 처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 공수처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정부 여당이 만들어버렸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저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그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할 경우 보통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최소 뭐 몇 년? 그거는 공수처 마음이에요. 공수처가 어떻게 의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예. 그게 뭐 어떻게 일단 뭐 법적으로야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 수사 진행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그 다른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한없이 늘어지고 다른 어떤 민주당이나 이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가혹하게 벌어지는가 그런 점들을 보면은 수사기관의 어떤
그 의지, 수사기관의 정도를 걷는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황운하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성훈 예. 경호처장의 그 법원 영장 기각을 유도한 검찰을 비난하면서 비화폰을 풀 열쇠가 영영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영 사라졌다고까지 하시는 거는 좀 정치적 과장이 들어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증거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증거 수집을 못하게 하려고 검찰이 계속 준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영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영영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황운하 의원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예. 그 최근에 그 이현주 의원이 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내란 진압을 못하면 배지의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총사퇴 후 재총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그 내란 진압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거죠. 어떻게 해서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은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설명을 할 텐데,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획기적인 제안이네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의회 권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방비라도 하고 뭐 탄핵 소추 절차라도 진행을 시키고 청문회라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국가기관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국회마저 자진사퇴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예. 그러면 나라가 정말로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결기나 의지는 인정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자, 다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뭐 예상대로 상고를 하겠죠. 뭐 그거는 예, 당연한. 이번에도 이제 예. 두고 보십시오. 뭐 이게 뭐 워낙 명백하게 무죄 선고가 됐고, 뭐 상고하는 게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안으로 할 거야 아마 상고. 아, 바로요? 예, 저것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그 대법원 선고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검찰이 또 패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그 받게 되는 데미지가 상당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검찰은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미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게 검찰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저 친구들은 그냥 그거예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어차피 우리는 해체될 조직이다라는 걸 본인들도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준동을 하려고 해보겠죠. 근데 그거를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서 얼마큼 앞장서가지고 말하자면 분탕질을 지휘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건데, 심우정 본인의 지금 안위를 심우정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할 거라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흉기를 들고 설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나 무슨 송경호나 뭐 이런 부류가 총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 어떤 아주 악질적인 준동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심우정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난동을 벌인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그거에 미숙할 겁니다. 본인이 뭐 그 일을 저지르고 싶어도. 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현재 그 국힘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김문수 예. 장관을 그 생각하시던데 예.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되면은 이건 지금 날개를 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스터를 단 거예요. 그러면 극우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달려가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극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지금 알맞는 후보가 김문수지. 예. 아니면은 뭐 그걸 능가하는 김건희나 정광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김문수가 유력한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건 맞겠죠. 그러면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키를 명태균 씨가 쥐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이 복귀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탈옥함으로 해서 한동훈은 국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전혀.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건 없는 거고, 오세훈, 홍준표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지금 키를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빨리 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딸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그 사람이 이 어떤 대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무죄 선고가 돼서.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자기를 사면시켜주거나 구속집행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 되는 건데, 거기에 최대한 어찌 보면 어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명태균 씨가 앞으로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공개할 내용들이 또 혹은 윤석열, 김건희를 확실하게 정리할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 오세훈, 홍준표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오늘부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오세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엄청난 실책을 또 저질렀잖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 가지고 강남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욕먹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국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